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도 더 많이 겪게 되죠. 이 무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의 동서양을 연결해준 교통로 실크로드 얘기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대상들이라는 상인들이 동서양을 오가면서 견직물, 보석, 향료 같은 또 유리, 화약 만드는 기술, 인쇄술 등등의 문명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실크로드라는 길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재미있는 역사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미래의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량 문제도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시도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사례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음식의 모험가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서양이 오가면서 교역을 한 실크로드의 역사, 이게 시험에 꼭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실크로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가물가물한데 여기엔 또 어떤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지까지 오랜만에 복습 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배우기도 했던. 비단길이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네. 그 실크로드라는 이름 자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그 1877년에 리히트호벤이라는 그 독일 탐험가 겸 지리학자가 예전에 이 길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교역을 했던 무역품이 실크다. 네. 그래서 이 길을 이름을 실크로드라고 명명하겠다. 그러니까 예. 100몇십 년밖에 안 된 거죠.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비단길로 번역을 해서 배운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도 비단길이라고 하고요. 이 실크로드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단 중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그 장안, 그러니까 지금의 시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로마까지인데 종착역은 어디인지는 약간 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출발은 중국 쪽이에요? 중국 장안이라고 중국은 얘기를 해요. 그 지금도 중국 서안 그 시내 가면은 실크로드 출발점이라는 딱 그 이정표가 꽂혀져 있죠. 그거야 후손들이 그냥 뿌듯해서 만든 거고. 가봐도 한 만든 지 몇십 년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거기서부터 슬슬 그럼 걸어서 낙타를 주로 타고 낙타를 걸어서. 타고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 유럽으로 가는. 그 우리 또 해초 스님도 이 실크로드를 따라 가지고 왕오 천축 국전을 또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비단길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비단이 교역 물건 가운데서 가장 넘버 원이었겠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단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왜 또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일단은 로마에서 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비단에 이제 푹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르르 비단이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갔고 당시 이제 그 중국은 결제 대금으로 이제 은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은이 알게 모르게 로마에서 쓱쓱쓱쓱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겠죠. 딱 아편 전쟁과 똑같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이 점점 빠져가서 은이 없네 로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은화가 그 당시 이제 그 은본위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은화를 찍어냈는데 은화를 만들어낼 은이 없네. 예. 야 이거 뭐 눈치 못 채게 은에다가 조금씩 구리 섞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로마에서. 예. 그 결정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 때 그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복구 비용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예. 그러면 구리 조금 더 섞자. 은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구리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로마 경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이 돈으로 걷어봤자 화폐로 이게 값어치가 없으니까 야 오늘부터 세금을 현물로 내라 이런 지경이었고 뭐 이 갈리아 지방 또는 저기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죠.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들에게 또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월급 줄 수 없으니까 다시 로마로 원대 복귀. 그러다가 망했다. 아, 그래서. 라는 설도 있죠. 근데 이 실크로드를 누가 맨 처음 개발을 했을까요? 원래 등산로라는 게 야, 이 산의 등산로를 누가 설계해서 누가 이쪽으로 빠지게 했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등산로 없을 때부터 한 명 한 명 가다 보면 굳이 험한 길 안 가고 앞 사람이 간 길로 또 가고 하다가 생기는 게
산길이듯이 여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 원래 서명숙 이사장님과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가다 보니 길이 되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네. 무역 그 교역 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얼떨결에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같은 건 미리 이렇게 가자 하고 만드는 건데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든 길도 있으나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 만들어진 얼떨결에. 쪽이라 이거죠.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 그 한무제라고 우리 다 국사 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가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족이 제일 무서워했던 그런 민족이 만리장성 북쪽에 있던 흉노족이었거든요. 이 흉노족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무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한나라가 맨 밑에 있고 그 바로 위에 샌드위치 같이 흉노가 있고 그 흉노 위에 월지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월지랑도 이 흉노가 원수지간이야.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 한무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월지랑 손을 잡고 샌드위치로 중간에 있는 흉노를 이 공격을 하자. 네. 그래서 사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누군가 갈 사람이 없나? 목숨을 걸고 저는 안 가는데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흉노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적진을 뚫고 가야 돼요. 와우. 와우. 그때 한 애국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건이라고. 배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오면 내가 큰 포상을 내리겠다. 목숨을 걸 수 있나? 예,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흉노를 뚫고 그러니까 100명의 그 결사대와 함께 통과를 하려고 해요. 네. 국경 넘자마자 걸려요. 흉노한테. 흉노한테. 혼자 갔어야지. 100명에 가니까 걸리지. 많으니까. 이런 또 다른 관점이 있구나. 아니 어차피 100명에 가나 200명에 가나 흉노는 훨씬 많을 테니까. 100명이 가면 바로 눈에 띄죠. 그렇죠. 어차피 이건 눈에 띄면 혼자 가나 100명에 가나 똑같은 운명이라면 혼자 갔어야죠. 많은 역사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새로운 이런 학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넘자마자 걸려요. 네. 걸려가지고 흉노가 얘를 죽일까 하다가 얘도 참 그 왕 잘못 만나가지고 건너온 애니까 내가 그 결혼시켜 줄 테니까 흉노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결혼을 시켜줘요. 흉노 여인과. 해피엔딩이네요. 네? 아니 그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참 그 이전 날에는 또 가족이 있었죠. 이건 또 아침 드라마 같은. 예. 결혼을 해가지고 딱 10년을 채워서 살아요. 흉노 땅에서 네. 장건이. 예. 그 아들, 딸 낳고 자식 뭐 정말 가족을 꾸리고 사는데 아직까지 자기 머릿속엔 그 미션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 폐하 한무제를 위해 가지고 내가 월지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그분이 아들 딸 낳고 10년을 살았다고요 또? 10년 만에 흉노를 탈출해. 제가 봤을 땐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 왕의 명령 때문은 아니었던 아닌 것 거죠. 같아요.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처자식을 버리고 흉노 땅을 버리고 이제 월지에 가요. 예. 10년 만에 네. 도착했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렸네. 월지가 네. 왜냐하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양매 뜯어먹을 풀이 없으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지가 없었어.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1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월지 어디 갔냐 했더니 더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네. 거기까지 가요 또. 왕은 흉노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버린 월지는 이젠 용도 폐기일 텐데. 그렇죠.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그 당신 월지와 예. 흉노는 원수였지 않냐. 네. 우리 한나라와 손 잡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월지 왕이 옛날 얘기를 지금 왜 뭐하서 하냐고 여기서. 우리 다 잊은 지 오래라고. 네. 온 김에 여기서 이미 이사 왔는데 뭐. 방 뺐다고. 예.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여기서 잘 살고 가시라고. 여기서 또 결혼을 해서 10년을 사시라고. 근데 1년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 장건이 그 월지 땅에서 지금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예. 제발 좀 도와달라. 안 도와주니까 1년 만에 또 탈출을 해요. 네. 탈출해서 한나라로 가야 되는데 또 흉노 땅을 거쳐야 돼요. 또 거기 가려면? 네. 또 잡혀요. 그렇군요. 또 잡히는데 마침 그때가 흉노가 권력 싸움이 치열했던 때거든요. 네. 그 틈을 타가지고 13년 만에 다시 한나라 땅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또 탈출해서. 네. 예. 제가 한무제라고 하면 기억도 못할 걸요. 그렇죠. 폐하 돌아왔습니다. 누구? 네.
근데 어쨌든 미션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월지와 동맹을 못 체결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한무제한테 제공을 한 거죠. 네. 지금 그 서역 지방을 가니까 뭐 이런 뭐 무역상도 있고 이런 시장도 있고 이런 예. 독특한 문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쪽으로 무역 로를 한번 뚫어볼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실크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실크로드가 한무제와 장건이 뚫었던 이때 기원전 139년에 이 길을 실크로드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월지라는 나라가 그럼 계속 그 북쪽에 있었으면 실크로드는 없었던 길이 됐겠네요. 한동안. 그 땅에 있었으면은 이사 안 갔으면 그분들이 저 서쪽으로 저 이동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신의 한 수였죠. 그러네요. 네. 아. 근데 그 흉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만리장성 북쪽에 살고 있는 그냥 무식한 유목민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름도 그렇잖아요. 네? 이름도 좀 그렇게 그 느껴지잖아요. 흉노라는 것 자체가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흉노족 말에 따르면 그냥 사람이란 말인데 그걸 이제 중국인들이 한자로 음차를 할 때 예. 흉할 흉자에 노비 노자를 쓴 거예요. 약간 비하하려고. 흉노족끼리는 그럼 흉노라고 하는 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굿 흉노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약간 그건 중국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흉노가 중국이 이렇게 무시할 정도가 되지 않는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예. 그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도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고 그 초안지 좋아하세요, 우리 이 기자님? 네. 우희야, 우희야.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를 무찌르고 다시 이 헬게이트가 열렸던 초한지를 다 평정을 한 다음에 한나라를 세웠던 한고조 유방. 한고조 유방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뭘 하려고 했냐면 흉노를 정벌하러 가자라고 해서 지금의 산서성 지방으로 뚫고 올라가요. 예. 하지만 거기서 그 유명한 7일 동안 흉노족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네. 죽을 뻔하거든요. 어허. 한고조 유방이. 예. 아주 비굴한 방법으로 탈출합니다. 그때 그 흉노족의 그 지도자가 묵툭선우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왕비죠. 그 왕의 비도 똑같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남녀 평등 네, 사회였었는데 유방이 한고조가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나 하다가 그 몰래 밀서를 그 묵툭선우 지도자의 와이프한테 보내는 거예요. 저기 지금 당신 남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고 당신 남편이 한나라를 차지하면 분명히 한나라 여인과 재혼할 거라고. 진짜로 질투 안 나냐고. 네. 그러니까 나를 풀어달라. 아하.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네. 그냥 공주 한 명씩 그냥 그 매년 시집 보낼 테니까 그 나 좀 풀어달라고. 그걸 이제 왕비가 밀서를 받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질투에 의해 가지고 풀어졌다고 하죠. 유방을. 아, 사이좋은 부부였던 모양. 그렇죠. 아직까지 뭐. 그래서 네. 아. 근데 흉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4대 미녀 있잖아요. 네. 4대 미녀가 이 서시, 초선, 양귀비 그다음에 왕소군 네. 역사적으로 4명의 4명의 예. 그 미인들이 있는데 왕소군도 이 흉노와 한족과의 관계에서 탄생을 한 그런 미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유방 한고조가 이제 그 이 흉노와 군신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매년 공주를 보내가지고 그 흉노의 지도자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예. 약속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한나라의 원제라는 황제 때 네. 그때 그 이제 흉노의 지도자가 호한야 선우였는데 예. 공주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보내기로 했는데. 매년 보내기로 했는데 예. 가요. 또닥또닥또닥또닥. 아니 이복에 왜 약속한 공주를 올해는 안 보내나? 그때 한 원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약간 호색한이었어요. 한 원제가. 네. 후궁이 엄청 많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때 그 모연수라는 궁중 화가한테 모든 후궁들 궁녀들의 그 모습을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보게 만들어라 네. 했는데 그 공녀들과 이 하녀들과 궁녀들이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황제의 그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기 저를 좀 더 예쁘게 그려주세요. 예쁘게 그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약간 뇌물을 썼거든요. 근데 왕소군은 돈이 없었어요. 궁녀였는데.
궁녀였는데 예. 왕소군이라고 했나? 돈을 내면 이쁘게 뽀샵 해줄게. 음.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널 더 못생기게 그리겠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네네. 근데 마침 호한야의 특사가 온 거예요. 지금 한나라에. 예. 왜 공주 안 보내냐고. 야 그거 데이터베이스 갖고 와봐. 한원지가. 왕소군이란 예. 애가 제일 좀 떨어진다. 오케이. 얘 보내. 얘를 그럼 공주로 보내겠다. 왕소군을 데려와라. 네, 폐하. 데려왔더니 절세 미인인 거죠. 거기서 그 그림을 그렸던 모 연순한 공중화가는 멘붕이 와버리고 어떡하지. 중간에 낀 한 원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옆에 있던 그 호한야 선우는 흉노적은 한나라가 이다지도 나를 생각했단 말인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왕소군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내몽골에 있는 주요 도시 그 호화 호특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은 그 호한야 선우와 왕소군의 동상이 딱 서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인민정부가 세워준 건데 네. 그 전설을 뭐 기리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한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흉노족을 약간 깎아내리면서 그 왕소군에 의해 가지고 한나라 한족과 그 흉노족이 네. 서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을 했고 농사 짓는 법을 왕소군과 그 신하들이 다 알려줬고 네. 한자 문화도 전달을 해줬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딱 동상을 세워놨죠. 아하. 그 실크로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실크로드에서 그 거래가 됐던 물건 가운데서 제일 주목해봐야 될 것이 실크죠. 네. 다음 거는 고수, 고수, 풀, 풀. 그 쌀국수에 넣어 먹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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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실크로드로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원래 중국산이 아니에요? 에이, 셔마. 유럽산이에요, 그게? 지중해가 원산지예요. 그리스. 아, 고수가. 예. 그 고수가 영어로 코리앤더잖아요. 몰랐어요. 오늘부터 1일 하시면 되죠. 예. 코리앤더인데 코리앤더란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로 코리스라는 이 냄새나는 벌레와 컨이라는 향기나는 풀의 합성어거든요. 네. 그들이 봤을 때도 약간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거지. 맛은 있는데 냄새는 이상하고. 네. 근데 낙타를 타고 이제 실크로드로 이제 그 물건을 싣고 가던 그 아랍 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이 동방 상인들이 사막을 가다가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예. 체했을 경우에 비상상비약으로 염장을 한 그 고수풀을 먹고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중국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양고기를 주로 먹었던 몽골족이 예. 원나라를 세우면서 한족들이 양고기를 먹기에 약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몽골족이 먹던 양고기와 이 고수를 합쳐가지고 지금의 중국 음식이 됐다. 아, 그렇게. 라고 하죠. 고수 싫어하시나 봐요? 고수는 좋아합니다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건너온 서양풀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드시면서 예. 이거는 지중해의 풀이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 동남아 특산품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가 원산지. 아, 그렇군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다양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유리. 예. 특히 그리스의 로마의 로만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발견되냐면 신라의 그 고분에서도 발견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예. 당시 로마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온 그 로만 글라스 한 20여 전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머리도 왔네요. 멀리서 왔죠. 그거 만들 때 거기에 신라 박물관에 얘가 갈지 어떻게 알고 만들었을까? 네가 태어난 다음에 한 2000년 후에 지금 KTX 경주역 근처에 있는 경주박물관에 네가 전시가 될 거야.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식품 가격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또 겹쳐서 식량 생산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이러다가 이거 인류가 먹고 살 식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현실감 있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의 모험가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죠.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농사를 앞으로는 빌딩에서 짓게 될 거다. 이미 빌딩에서 짓는 업체가 있다. 수직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빌딩에다가 무슨 채꽂이 같은 걸 세워놓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농사를 짓고 흙은 그럼 어떻게 갖다 하지 했더니 재밌게도 그냥 얇은 천 하나 깔고 흙
그 흙이 아니라 뭔가 양분이나 수분이 들어있는 분무기로 분사를 해서 안개처럼 뭐 그렇게 키운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물이랑 흙도 없이 이제 채소나 과일을 키우는 뭐 농장을 얘기를 해드렸고, 네. 실제로 뭐 한국에도 지금 그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 또 워낙 뭐 땅이 귀해지고 에너지나 뭐 자원 낭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농사 이런 쪽에도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마트에 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러니까 저만 몰랐던 건지 뭐 퀴노와 치아씨드 막 들으시는 분들도 아 그거 하는 분도 있고 그 뭐야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작물들, 식료품들이 꽤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요즘엔 뭐 저도 처음 보는 게 참 마트 가면 많던데 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잘 안 먹던 거를 먹는 것도 그런 식량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해요. 예. 이 책이 이제 제목이 음식의 모험가들이잖아요. 여기는 진짜로 음식을 찾아다니는 모험가들이 나오는데 뭐 한 명이 이제 웨스 잭슨이라는 농학자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먹는 작물들, 뭐 농학자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 좀 개발할 만한 작물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먹는 밀이라는 건 사실 몇 천 년 동안 개량이 돼서 우리가 먹기 가장 좋게 이제 개량이 된 품종이잖아요. 예. 이분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컨자 밀이라는 걸 이제 발굴을 했어요. 컨자 밀이요? 예. 밀은 밀인데 이름이 좀 다른 밀인 거예요? 예, 이름이 다른 밀인 게 이 밀이 우리가 먹는 밀은 이렇게 뿌리가 좀 짧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개발한 이 컨자 밀이라는 건 뿌리가 엄청 깊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밀을 맺는 식물인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뿌리가 깊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가뭄이나 이럴 때도 잘 살아남고 뭐 이렇게 좀 토양이 침식되는 것도 막아주고 훨씬 이제 에너지나 뭐 이런 양분 같은 거 공급하는 게 원활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품종들을 또 찾아내던지 이렇게 새로운 걸 또 교배시켜서 만들던지 해서 그러면 식량난이 좀 해결이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 먹던 고대 식물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먹을 거리를 좀 더 찾아내든가 아니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이 길러내든가 똑같이 기르더라도 양분이 더 많든가 아무튼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는 좀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오늘은 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바다에서 먹을 거 찾아보자. 예. 바다가 지구에서 사실 한 70%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네.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한 2% 정도밖에 바다에서 나오는 게 없대요. 생선, 미역, 뭐 굴, 다시마 예. 쪽에 다 해도 예, 그런 걸 다 해도 거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녹색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좀 그 식량 위기를 넘는 것처럼 예. 뭐 청색 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런 양식업에서도 굉장한 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양식업 일단은 바닷물 가둬서 거기서 물고기들 기르면 잡을 때 쉽지. 이제 그쵸. 이게 양식인데 네. 그거보다 더 개선을 한다. 우리가 한 1990년대까지는 예. 먹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한 90% 정도는 다 낚시를 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물로 잡거나. 예.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양식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제가 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지금은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길러서 먹는다. 예. 예. 근데 90년대까지 이후로는 거의 이제 낚시해서 잡는 거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식업에서 엄청 그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좀 식량 생산 늘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얼핏 들은 얘기가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정도만 그렇게 물고기 많이 먹고 네. 미역 갖다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예. 뭐 아무튼 우리가 수산물, 해산물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 다른 나라로 가면 진짜 안 먹는다고. 예, 맞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가장 많이 먹는 나라고 네. 중국도 이제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죠. 아 그렇다 하더군요. 네. 그러면 수산물을 먹는 양식업에서는 어떤 혁신이 시도되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이제 마린 하베스트라는 유명한 노르웨이의 이제 연어 양식 업체를 조명을 해요. 네. 워낙 이제 노르웨이산 연어가 유명하잖아요. 마트가도 많고. 근데 이 양식 연어가 한 전체 양식의 한 5% 정도를 차지하는데 좀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연어가 참 먹기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바다 이라는 기생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뭐 개체수도 빨리 늘어나고 뭐 연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이제 이것 때문에 고심이 많은데 저번에 한번 이제 제초를 로봇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마린 하베스트는 이 바다 이를 잡는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바다 이가 근데 뭐예요? 바다 이가 이제 네. 연어 바깥에 붙어서 사는 예. 기생충인데 예. 거기서 이제 연어의 이제 체액 같은 거 빨아먹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워낙 작고 음. 하고 예.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런 뭐 이제 이런 뭐 약품 같은 걸 물에 풀어가지고 좀 해소를 네네. 했는데 예. 그 내성이 생기니까 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 기계까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연어에 붙어 다니면서 연어의 피를 빨아먹는 이 바다 이를 다른 걸로 어떻게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냐면 청소 물고기라 그래서 음. 다른 물고기들 투입을 해서 걔네들이 잡아먹게 했었는데 이를 예. 근데 사실 그러면 그 물고기들 먹을 것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청소하러 들어간 물고기도 뭐 예. 먹어야 되니까. 그 친구들도 관리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 이 로봇을 개발한 게 어떤 거냐면 강력한 레이저를 쏘는 건데 우리가 피부과 가면 뭐 이렇게 털을 뭐 태우거나 레이저로 뭐 치료하죠. 그쵸 예. 점 빼거나 할 때 레이저를 쓰잖아요. 예. 그게 사실 뭐 사람 피부에는 뭐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정도는 아닌데 바다 이를 잡을 정도의 파워는 힘은 있다고 합니다. 아, 약한 레이저라도. 예. 예. 그럼 이 스팅레이라는 이름인데 로봇의 이름이 얘가 이제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네. 연어들의 몸을 쫙 봐가지고 바다이가 보이면 네. 그 레이저를 탁 쏘는 쏴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잡는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로봇 물고기네요, 그러니까. 예, 로봇 물고기인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게 예. 레이저뿐 아니라 이제 연어들의 이제 외모를 보면서 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해요. 아, 쟤는 이가 있는 연어, 네, 쟤는 건강한 연어, 예, 건강한 연어는 통과. 그렇죠. 이 있는 친구는 이리 와봐 잠깐. 그 바다이랑 그 연어 비늘이 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잘못해 연어 비늘에다 그냥 쏘면은 아. 연어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거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럼 연어 몇 마리 정도를 커버해요? 원래 한 연어 10만 마리가 있으면 예. 청소물고기는 한 10,000마리 정도가 필요했다고 해요. 연어 10개, 연어 10마리당 한 마리. 예. 근데 그 로봇은 그 예. 10만 마리가 있을 때 한두 대 정도가 있으면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오. 효율이 훨씬 좋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렇게 로봇을 돌아다니게 하고 청소물고기는 대신 이렇게 뭐 아가미 안에라든지 네.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있는 걸 조금씩 잡아먹으니까 같이 운용을 같이 하면서 하면. 예,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또 물고기 양식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기술이 시도되고 있어요? 이제 요즘은 뭐 물고기 양식이 한 10만 마리 단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마리, 20만 마리 양식장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배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폐기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겠네요. 또 방금 말씀드린 기생충 같은 게 양식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걔네들이 잡아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다른 물고기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곳에서만 해도 환경단체나 그런 마을 주민들이 양식장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에그라고, 그러니까 달걀, 거대한 플라스틱으로 거대한 이제 달걀 모양의 이제 밀폐된 수조를 만드는 겁니다. 커다란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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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안에 연어 한 20만 마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생충이 들어올 수도 없고 분비물이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훨씬 이제 관리가 편해진다는 거죠. 근데 물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물이 안에서 썩지 않을 텐데. 그건 이제 모터 같은 걸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데 그런 좀 폐쇄형 수조 같은 걸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달걀 모양으로.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이제 뭐 날씨가 안 좋아지면 뭐 어디 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그냥 가둬놓고 그 물고기만 안 빠져나가게 그물로 가둬놓고 여기서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아, 이제 진짜 인큐베이터처럼 네. 커다랗게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수직 농장이랑도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야, 그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 비싸진 생선 사 먹겠어요? 그래서 워낙 뭐 이렇게 얘기 보니까 수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연어를 키우는데. 예. 그럼 이게 효율이 있나 들어보면 또 요즘에 문제가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식량 생산 때문에 기후 위기가 빨라지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 세계 탄소 배출 한 20%가 이제 식량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목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농사보다도. 소가 그 내뿜는 예. 입으로 내뿜는 가스, 그쵸. 뒤로 내뿜는 가스 다 문제라면서요. 예, 요즘에 이제 굉장히 소가 이제 또 기후 위기에 또 뭐 문제로 떠올랐는데 예. 소 같은 경우는 워낙 효율이 떨어져서도 문제예요. 자원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소는 사료 한 7kg을 먹이면 살코기 1kg이 나온다고 해요. 아, 그 효율이 네. 떨어지는 거다.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면 뭐 그걸 위해서 에너지도 들어가고 탄소 예. 발생도 많아지는 건데 예, 예. 연어는 사료 1kg를 넣으면은 연어 살코기 1kg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사료 먹은 만큼 살이 쪄요, 연어는. 예. 이게 연비 좋네. 그렇죠. 이게 뭐 그런 효율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이 문제가 왜냐면은 이 책을 쓴 분도 뭐 서양인이지만 예. 서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를 거의 잘 안 먹고 워낙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예, 예. 탄소 배출의 주범이 사실 소고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연어로 상당 부분만 대체해도 자원도 아끼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어 양식 같은 걸 늘려야 된다. 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군요. 그러니까 1kg의 사료를 먹이면 1kg의 고기가 늘어나는 건 돼지나 뭐 닭도 꽤 효율이 높긴 높은데 그 정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 한 닭 같은 경우가 한 뭐 2, 3kg 정도가 네, 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효율이 좋으니까 네. 또 뭐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알약 한 2개 먹으면 그냥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먹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필요한 건데 좀 그런 비슷한 시도가 있어요. 원래 식품 산업 발전에는 군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군인.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오는데 사실 뭐 통조림도 나폴레옹이 이제 원정 가려고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어디가 나오냐면 육군 연구소가 나와. 미국 육군 연구소. 네. 거기서도 이제 식품 개발하는 분이 나오는데 어떤 걸 하냐면 식품을 3D 프린터로 짜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3D 프린터는 뭔가 원료를 주면 본인이 알아서 뭐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예. 프린팅을 하면은 뭐 이제 이런 컵도 되고. 예 그런 뭐 공산품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데 네. 여기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넣어가지고 그 3D 프린터 쭉쭉 짜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육군 연구소에서. 그럼 햄버거를 프린터로 치씩 만든다고요? 예,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근데 지금은 주로 뭐 당류, 뭐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뭐 아보카도라든지 이런저런 걸 넣어가지고 예. 만드는 단계인데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이 사람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음식을 인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약간 단백질 더 넣어서 햄버거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지방을 좀 빼서 만들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재료를 더 넣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즘 우리가 뭐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차잖아요. 네. 그런 병사들에게 그런 센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몸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 병사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네? 네. 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 데이터가 이제 넘어가면 프린터에 입력이 되는 3D 거죠. 프린터로 그러면 오늘은 더블 버거를 줘라. 네, 맞습니다. 패티 한 장 더 만들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남국민한테는 오늘 뭐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예. 그럼 이제 단백질 더 많이 넣은 햄버거를 만들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요즘 좀 젊은 병사들이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영양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물론 옛날보다 좋은 걸 먹긴 하지만 활동량 자체가 적잖아요. 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훈련 같은 거는 부상도나 이런 게 또 높다고 해요. 데이터를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더 영양적으로 챙겨줘야 되고 실전에 가서 더 잘 움직이게 하려면 더 음식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패티 하나 더 끼워서 주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적의 음식 공급을 딱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기는 것도 맞겠다. 그래서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린터 한 대만 있으면은 조그마한 군대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음식을 짜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그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재료만 어떻게 뭐 통일성 있게 만들면 네.
프린터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물론 전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꽂아가지고 만들면 그게 식량이 되니까 그렇죠. 어디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뭐 그런 일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훈련 같은 거 할 때 취사병들이 엄청난 그 짐을 실어 나르느라 고생을 하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간편한 3D 프린터 하나 만들면 네. 전장에서 어디서든 짜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만약 개발이 되면 뭐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민간에서 먼저 쓸 것 같은데요. 사실 군인들이야. 패티 한 장 좀 덜 먹고 있어도 되고 먹여도 표도 안 나요. 원래 젊은 분들이라. 예. 되게 이제 나이 들고 건강 나빠지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마 영양식 분야에서는 네.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많은 기술이 또 연구되고 있는 게 뭐 음파 진동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초고밀도로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입만 딱 씹으면 그걸로 그냥 하루치 다 그렇죠. 밀도 있게. 예를 들면 뭐 초코바가 그 안에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음파를 이용해서 밀도를 확 높여서 몇 배 칼로리가 나오게 하는. 그 반대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음파를 한 2시간 쬐면 칼로리가 반으로 줄어든다. 충분히 그런 것도 거꾸로 하면 또 연구하는 가치가 있죠. 올릴 필요 없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 같아요. 기술이 빨리 나와서 거꾸로 좀 칼로리를 줄이는 쪽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찾아오시면 있고요. 또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